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2019년 일본이 당당하게 말했죠. 세계는 그 말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한 나라를 조용히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된 비공식 전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 한마디의 대응도 없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승리를 확신했고 외신들은 한국을 향해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였을까요? 그들의 조롱 뒤편에서 단 91만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야기. 그 충격적인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새벽 2시. 한 줄의 경고가 전 세계를 얼렸습니다. 일본, 한국 핵심 소재 수출 중단. 저는 즉시 계산했죠. 한국 반도체 라인 3개월 내 전면 붕괴입니다. 그날 월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무너집니다.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28년을 월가와 런던 금융가에서 보내며 세계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반도체, AI, 공급망, 지정학 리스크. 제 전문 분야죠. 일본 소재 없이는 단 하루도 한국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일본이 발표한 규제 품목은 3가지였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들이죠. 저는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한국의 대일 의존도 불화수소 43.9%, 포토레지스트 91.9%, 폴리이미드 93.7%. 이게 현실이었습니까? 아니, 이게 한국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긴급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재고 3개월, SK 하이닉스 재고 2개월 반. 대체 공급선은 없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배터리 라인이 전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급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었죠. 그날 오후 23개 글로벌 증권사가 동시에 긴급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한국 제조 기반 6개월 내 붕괴 위험, 반도체 공급망 마비 초읽기, 아시아 기술 허브 붕괴 시나리오. 월가 전체가 한국 붕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트레이더들의 패닉콜을 들으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이 없었죠. 소재와 장비는 전부 일본과 유럽에 의존했습니다. 조립만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늘 써왔던 표현이죠. 기회주의적이고 외부 기술에 의존적인 산업구조. 이번 위기가 그걸 증명하는 순간 아닙니까? 다음 날 도쿄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그 생중계를 지켜봤죠. 일본 소재 업계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죠. 한국은 소재와 장비 기술이 없습니다. 껍데기 기술만 있는 조립 공장에 불과하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함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데이터상으로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소재 기술에서 일본보다 20년 이상 뒤처져 있었죠. 미국이나 독일도 일본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도쿄 세미나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한국은 끝났다고. 저는 과거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제목이었죠. 한국, 취약한 강국.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인용됐죠. 세계은행 내부 회의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저는 금융가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비관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 시나리오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은 6개월 내 생산 차질을 겪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급락할 것이다. 일본 기술 없이 한국이 버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이죠. 보고서를 발송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업부 내부 문건이었죠. 누군가 제게 참고용으로 보낸 자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국내 공급망 대체 검증 완료. 1단계 돌입.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 혼란 속에서 대체 검증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읽었죠.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항의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냥 국내용 립서비스겠거니 생각했죠. 한국이 3개월 만에 일본 기술을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대체 검증 완료라. 그런데 내 책상 위에 놓인 한 페이지가 모든 계산을 바꿨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왔다는 겁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매일 확인했죠. 예상대로 공장이 멈추고 생산 차질 뉴스가 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 생산 정상 가동 중. SK 하이닉스 공급 차질 최소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뭡니까 이게? 일본 소재 공급이 끊겼는데 어떻게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장 확인 제대로 한 겁니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리처드. 확인했습니다. 한국 공장들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했습니다. 재고는 3개월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생산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나? 아니면 한국이 다른 루트로 소재를 확보한 건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더 이상한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외교적 항의가 거의 없었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제부처, 산업부, 과학기술부가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는 소문만 돌았죠.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한데요? 이거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월가 내부 메모에도 같은 문장이 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해질 때 시장은 더 크게 떨기 시작한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분석가는 패배한 것이다. 제가 늘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3주째 되던 날 한국 매체에서 생소한 기업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저는 이 회사들을 처음 들었죠.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 규모의 작은 회사들이었죠. 한국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솔브레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램테크놀로지, 포토레지스트 대체제 개발 완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일본이 40년간 쌓아온 기술을 몇 주 만에 따라잡는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됐습니다. 유럽과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과장이죠. 국내 여론 달래기용 쇼에 불과합니다. 저 회사들 이름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늘 자국 기업을 띄우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자꾸 맞아 떨어졌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생산량 보고서를 보니 실제로 차질이 거의 없었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재고로만 버티기엔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까? 4주째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도쿄 증시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실시간 그래프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 개장 5분 만에 12% 하락. 10분 후 17%까지 떨어졌죠. 모리타 화학 13% 폭락. 도쿄오카 공업 9% 하락 후 거래 정지.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대체재 사용 시작이라는 루머였죠. 루머라고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죠. 시장이 움직였다는 건 뭔가 실체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붉은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일본 최고의 화학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모든 수치가 내 오만을 조용히 비웃고 있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 시나리오. 그 제목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한국이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브레인의 특허 출원 기록을 봤죠.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투자 내역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동진세미캠의 공장 증설 계획 2018년에 이미 확정됐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 회사들은 최소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 30년 경력이 처음으로 크게 틀린 겁니다. 저 이름을 나는 처음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을 흔들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했죠. 한국이라는 변수가 제 모든 계산을 조용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왔죠. 국산 불화수소 안정성 검증 완료. 포토레지스트 대체재 라인 테스트 성공률 87%.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87%라고요?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양산 직전 단계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예측 모델이 처음으로 오류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했죠. 월가 동료들에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입니까? 한국이 정말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공장들의 가동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경제신문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기사를 냈었죠. 한국은 최소 3년간 대체재를 만들지 못한다. 소재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일본 소재 업계 전문가들의 확신에 찬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3년이라 했다. 한국은 석 달이었다. 3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초기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죠. 일본이 말한 3년에 12분의 1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계산기에 다시 쳐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아니다. 이건 조작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도쿄 소재 업계는 완전히 갈라졌죠. 저는 그 혼란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일본도 당황하고 있구나. 그때 한 영상이 유럽 산업 매체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한 영상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솔브레인의 불화수소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화면 속 공장은 작았습니다. 일본의 거대 화학 플랜트와는 비교도 안 됐죠.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작고 허름한 회사가 일본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영상이 계속되면서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비가 달랐습니다. 공정 자동화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독일 수준이었습니까?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 장면을 확대했죠. 나는 그 허름한 공장에서 일본 기술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저는 과거 일본 공장 영상을 찾아서 비교했습니다. 놀라웠죠.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 라인이 일본 대기업과 대등한 수준이었습니까?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한참을 생각했죠. 저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소재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솔브레인 27% 상승, 램테크놀로지 19% 상승, 동진세미캠 31% 상승. 반대로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스텔라케미파 한 달 사이 34% 하락, 도쿄오카공업 28% 하락, 모리타화학 41% 하락. 저는 그래프를 보며 떨렸습니다. 내 계산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틀리지 않는다. 28년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원칙이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편이라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기업이 즉시 움직였죠.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면 기업이 바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까? 한국의 속도는 전략이었다. 저는 오래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취약한 강국. 제가 2년 전에 쓴 제목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재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3개월째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긴급 브리핑이었죠. 저는 새벽 3시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 3대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 확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공급망 안정 단계 진입.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기반 확보라고요? 안정 단계라는 겁니까? 장관 뒤로 보이는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가득했죠. 공급업체 리스트, 생산량 그래프, 품질 검증 결과.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뒷받침되는 보고였죠. 다음 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라인 가동률 96% 유지. 국내 공급망 테스트 완료, 양산 체제 전환. 저는 그 보도 자료를 3번 읽었죠. 96%라는 겁니까? 일본 소재 없이요? 월가는 즉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룹 채팅방이 폭발했죠. 어떻게 석 달 만에? 일본 기술 없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메시지가 초당 5개씩 쏟아졌습니다. 저는 채팅방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도쿄 증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스텔라케미파 개장 직후 19% 폭락. 모리타화학 23% 폭락. 도쿄오카공업 16% 폭락. 붉은색 화살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실시간 그래프를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시장은 잔혹하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경제신문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의 독자 노선, 일본 소재 업계 치명타. 대응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3년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신문이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소재 연구소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죠. 한국을 너무 얕봤다. 우리의 전략적 판단 미스. 기술 우위를 과신했다.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예측 모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0년간 사용해온 시스템이었죠.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한국 변수 예측 불가 패턴 감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내가 틀린 것이다. 저는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 분석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제 자신을 의심했죠. 한국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썼다. 28년간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또 지우고 썼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제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놀라운 복원력이라는 특집을 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미국과 다른 기형적 속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모델,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까?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 붕괴를 예측했던 매체들이었죠.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까? 아니,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 공장 영상이 하나 더 공개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엔지니어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저 표정은 연출이 아니었죠.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 체계적 성장이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패턴 미지수.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썼죠. 이건 내가 아는 세계 질서가 아니다. 그날 이후 일본의 그림자는 힘을 잃었다. 저는 창밖 뉴욕 야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겼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죠. 배터리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상을 벗어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점유율 24.3%로 상승. SK온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입 확정. 삼성 SDI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1차 테스트 통과. 나는 이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 믿기 어려웠다. 이 속도는 산업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10년 단위로 발전하는 분야죠.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성장률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다시 예측을 넘어섰죠.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전문 기자가 보낸 자료였죠. 제목은 슈퍼카 업계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포르쉐 고출력 전기 플랫폼의 한국 배터리 협업 추진. 페라리 하이브리드 슈퍼카 파트너로 한국 기업 선정. 람보르기니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합의.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포르쉐라고요? 페라리라는 겁니까? 세계 최상위 브랜드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 본문에 이탈리아 기자의 코멘트가 있었죠. 독일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능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슈퍼카의 심장이 한국 배터리로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브랜드들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아니,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죠. 다음 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로봇 기업 3곳, 유럽 로봇 기업 2곳이 한국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까?
로봇이 오래 움직이려면 가볍고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로봇 시대의 심장. 그것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동차 시장 확장이 아니었죠. 미래 문명 전체의 심장이 한국 기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한 달 후 독일 경제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했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파트너. 보고서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기술 패권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의 속도는 위협적이 아니라 경탄의 대상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독일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자동차 종주국 독일이 한국을 경탄의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끄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도쿄 산업연구소가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죠. 한국 기술 전략 재평가 필요. 협력 방안 긴급 검토.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죠. 한국은 완성된 기술을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고르는 방식이었죠. 일본은 기존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을 지키며 발전시켰죠. 미국은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까? 불가능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다. 불가능을 문제로 보지 않는 철학이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을 처음으로 존중했다. 28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경쟁심도 아니었죠. 순수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2020년 3월 새로운 충격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중국과 대만 인근 공급망에 변동이 생겼죠. 특정 핵심 금속과 부품 수출의 제어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AI 서버, 전기차, 로봇 산업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겐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월가는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또 버틸 수 있습니까? 트레이더들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켜고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조용했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기업 CEO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결한 상대는 한국 정부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넘기면 세계 기술 지도는 완전히 바뀐다. 미국 반도체 기업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전 산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떨렸습니다. 이건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그때는 한국이 혼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응이 세계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2시간째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정부 청사에서 긴급 대응팀이 가동됐죠.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삼성, SK, LG, 연구소, 대학. 저는 참여기관 리스트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48시간 만에 공급망 대응팀 가동이라고요? 핵심 부품 대체 시나리오가 즉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20곳이 비상 생산 체제로 전환했죠. 저는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미국 기업 임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저는 그 인터뷰를 3번 돌려봤죠. 한국은 위기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일본과 대만의 대응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처 간 회의만 길어졌죠.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정치적 변수에 묶여 움직임이 제한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결정부터 실행까지의 속도였죠. 다른 나라들이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5일째 한국 기업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체 부품 1차 검증 완료. 공급망 다변화 시나리오 가동. 72시간 내 초기 물량 확보 가능. 저는 그 발표문들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들이 못하는 걸 한국은 한다. 유럽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한국의 대응 속도가 산업을 구했다. CNN은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안전판이라는 제목을 달았죠. 저는 그날 밤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기업, 연구소, 금융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계 유일의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미국처럼 기업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일본처럼 계열사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처럼 국가별로 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하나였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구조적 속도. 이건 국가 DNA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강대국이라 적었다. 28년 경력 동안 저는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게만 사용했죠.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과거 제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국, 취약한 강국. 한국의 의존적 산업 구조. 한국 기술의 한계.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은 한국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제목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 배터리 점유율, 위기 대응 속도, 기술 혁신 속도. 모든 지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는 기술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 그 자체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다. 창밖 뉴욕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 한국 중심으로. 2021년 8월 새벽 2시 17분. 월가의 한 문장이 찍혀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만 인근 수송로 차단. 고부가 반도체 공급 전면 지연.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산업은 즉시 경직됐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AI 서버 기업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모두의 보고서에 같은 문장이 적혔죠. HBM 공급 차질 시 AI 산업 82% 정지. 세계가 멈춘다고? 이렇게 빠르게? 브뤼셀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긴급 협조 체제 구축하라. 워싱턴도 움직였죠. 한국과 통화 회선을 24시간 열어둬라. 베를린, 두바이, 도쿄. 모든 곳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HBM 우선 공급을 확보하라.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의존이었죠. 세계는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움직이는 순간 세계 질서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연구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이 멈췄다. 세계 산업은 어디로 향하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고 썼죠. 저는 유럽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일수록 조용하다. 저 침묵은 움직이기 직전의 한순간이다. 그리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청사 새벽 4시 50분. 문서가 즉시 발행됐죠.
AI 로봇 반도체 배터리 전 부문 원코리아 대응체계 즉시 가동. 한국은 정부, 삼성, SK, LG, 연구소, 대학교, 인력풀. 전 국가 시스템이 29분 만에 연결됐습니다. 29분이라고요? 저는 그 시간을 보고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다. 72시간 후 세계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대만 수송로를 우회하는 또 하나의 대체 공급망을 72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미국도 유럽도 3개월 걸릴 작업이었습니까? CNN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이 산업 붕괴를 막았다. 세계가 한국에 빚졌다. 뉴욕타임스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를 구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결국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죠.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구심점이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표현이었죠. 구심점이라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없이는 차세대 칩 불가능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삼성 SK 우선 공급 체계 필요라고 했죠. 테슬라는 LG SK 삼성 3사 배터리 없으면 로봇 생산 전면 중단이라고 했습니까? 한국 없이는 단 한 대도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한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한 이후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없이는 차세대 칩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아마존도 말했죠. 삼성 SK 우선 공급 체계가 필수입니다. 테슬라는 한국 3사 배터리 없으면 로봇 생산 전면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세계는 한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죠. 세계 최대 기업들이 한국의 공급 일정에 맞춰 제품 라인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까? 구글은 AI 서버 출시일을 한국 HBM 공급 일정에 맞췄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 배터리를 한국 3사 스케줄에 맞춰 설계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떨렸습니다.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였습니까? 일본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쿄 정부가 공식 발표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대만도 움직였습니다. TSMC 단독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였죠. 그리고 세계 최고 배터리 3사 LG SK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 핵이 되어 세계의 모든 산업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까? 일본은 더 이상 기술 선도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단독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느꼈습니다. 이제 아시아 기술 패권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죠. 삼성이 HBM4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SK는 HBM3P 양산으로 AI 대기업을 독점했죠. LG SK 삼성은 로봇용, 항공용 차세대 배터리를 선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까? 한국이 표준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메타가 한국 기술 스펙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HBM 규격을 정하면 전 세계 AI 서버가 그 규격을 따랐죠. 한국이 배터리 안전 기준을 올리면 전 세계 전기차가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적었죠. 한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맞춘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죠.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은 취약한 강국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 기준을 따른다고 쓰고 있었습니까?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경력의 끝이었죠. 제목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21세기 기술 패권의 중심. 저는 키보드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순간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28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 다음 문장을 썼죠.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세계가 가장 늦게 알아본 정답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8년 경력이 이 한 문장으로 끝났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출장으로 온 서울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목격했다. 세계를 움직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아니었죠. 예측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불가능을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대상으로 보는 문화였죠. 그리고 위기 때 더 빨라지는 집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계 기술 질서를 바꿨습니까? 아니, 이미 바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나는 위기를 연구해왔지, 기적을 연구한 적은 없다. 하지만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답이었죠. 세계가 너무 늦게 알아본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3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경외로웠죠. 고맙다 한국. 내게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줘서. 리처드 스털링의 마지막 보고서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블룸버그, 로이터, 세계은행에 인용됐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미래 그 자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무시한 일본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